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크리에이티브 팀 오레브 대표를 맡고 있는 장민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117기로 재학 중인데요.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에 기독교 크리에이티브 팀 오레브를 설립했고, 저희 신학생 동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출판사나 기독교 아카데미의 영상 제작 외주 작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회 플랫폼으로 유튜브 리터리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부족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딱딱한 강의를 들으셔서 힘들으셨을 텐데 이번 시간은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누구인지 또 저희 팀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오레브라는 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 로고, 저희 팀 로고인데요. 지금 화면에 다들 보이시죠? 저희가 오레브라는 팀인데 가운데 보면은 이제 플라스크에 까마귀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까마귀 찾으셨죠? 네, 그래서 이 오레브는 히브리어로 까마귀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2017년에 제가 장신대 학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이제 이런 기독교 컨텐츠 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동기들을 이제 찾아 나섰고 동기들 7명이랑 같이 이 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팀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들 신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좀 멋있는 걸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나왔던 게 이 오레브라는 단어였고요. 그 11개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지쳐서 쓰러졌을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전하는 기독교 콘텐츠 팀이 되자.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엘리야들에게 어떤 양식을 전해주자라는 취지로 이제 팀 이름을 오레브라고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여러 가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레브는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레브라는 큰 단체 안에 3개의 산하 팀과 채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에는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신학을 담당하는 채널과 팀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5분 기독교라고 하는 지식 채널, 기독교 교양,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 있고요. 왼쪽 아래에는 오레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음악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오레브 멤버는 총 16명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분과팀으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협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먼저 5분 기독교라는 팀입니다. 5분 기독교는 지식 굽는 마을 5분 기독교라는 이제 이름으로 장명을 했는데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도 궁금해할 만한 기독교적인 지식들 그런 교양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고요. 지금 구독자는 약 1,800명, 누적 조회수는 7만 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레브금 팀은 이제 기독교 음악 CCM을 만드는 팀인데요. 기존의 워십곡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조금 기독교 신에서는 좀 새로운 찬양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는 2,100명 정도, 누적 조회수는 20만 회 정도.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팔로워가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레브금이라는 팀에서 저희 자체적인 창작곡을 한 8, 9곡 정도 이제 발매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장신대에서 장신대 공식 로고송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고송을 공모해서 1등을 수상한 팀이 이 오레브금 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채널인데요. 이제 제가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신학생의 메일복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장신대 학부 다니면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복습하는 그런 컨셉으로 채널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구독자가 약 15,000명, 누적 조회수가 88만 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SNS 계정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 팔로워를 합치면 약 14,0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학 공부는 라이브 채널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에는 이제 편집된 영상이 올라가고 오늘의 신학 공부 라이브 채널에서는 라이브 방송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공부한 걸 복습하는 방송 같은 걸 주로 라이브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요. 이 채널은 구독자가 1000명, 누적 조회수가 3만 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저희 팀원들끼리 장난스럽게 오레브 유니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어떤 다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다 O로 시작해요. 오레브, 오늘의 신학 공부, 5분 기독교, 오레브금. 그래서 다 옵시 가족 같은 느낌이 있고 오레브 유니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전체 플랫폼 안에서 팔로워가 약 4만 명, 누적 조회수가 120만 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제가 이 팀을 처음 만들 때 저는 원래 이제 신학교에 오기 전에는 작곡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공부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찬양곡을 만드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곡을 작곡해서 발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학, 예술, 미디어가 결합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그 컨텐츠의 내용이 공허해진다는 걸 느꼈고요. 또 복음의 깊이와 풍성함을 담기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된 내용이나 편향적인 내용이 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반성이나 검토가 없는 컨텐츠는 맹목적일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이 없는 신학은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내용 자체만으로는 너무 딱딱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신학과 예술이 결합되어도 이게 직접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 대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신학, 예술, 미디어가 결합된 형태로 기독교 콘텐츠를 제시할 때 그 기독교 콘텐츠가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면에서도 골고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동기들과 이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했고 지금까지 그런 팀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레브 팀의 이제 핵심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려내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저희가 여러 공부나 삶의 경험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그려내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재능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 그려내는 일,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크리에이티브 팀 오레브라는 단체고요. 저는 이 단체를 전체를 총괄하면서 또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채널에 좀 더 주력하면서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적인 주제는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디지털 리터리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목회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제가 맡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목회 플랫폼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하고 채널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채널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 사역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어떤 후배 전도사가 아이들 이제 사역을 나갈 때 항상 들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거의 약간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그 좋은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전하기 이전에 그 아이와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그 말하는 대상을 신뢰하고 호감을 느낄 때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사역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전에 그 아이들과 얼마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저는 이게 꼭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성인이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요즘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런 현상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진위 여부나 메시지가 얼마나 진리를 담고 있는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누가 말하는가, 어떤 진영에서 말하는가, 어떤 집단에서 말하는가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죠. 그처럼 지금 시대는 이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메시지를 누가 어떻게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전달력이 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유튜브 사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문구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구독자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좋아하는 채널의 메시지를 듣는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미 모두 좋은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저희는 이미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컨텐츠가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가, 마음에 다가가고 있는가, 이 채널이 보고 싶은 채널이 되는가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좋은 메시지를 가꾸는 일도 중요하고 이건 이미 많은 목회자분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채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대원칙을 하나 정하면 저는 이게 인간관계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채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이랑 얘기하기는 약간 좀 껄끄러워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한테는 뭔가 내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원리가 유튜브 채널의 성격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진리 같지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고 어디서나 강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계발서를 보거나 뭐 대화법 책을 보거나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을 볼 때 경청의 중요성,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은 모든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이제 어떤 본인을 촬영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말하는 채널처럼 이제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소통, 경청의 원리를 채널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핵심은 말할 기회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 급식실에 건의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급식이 별로 맛이 없었어요. 뭐 메뉴나 여러 가지 양이나 좀 학생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건의함에 이제 써서 내는 거죠. 급식이 좀 이제 메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제 그 쪽지를 써서 건의함에 넣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급식은 그냥 똑같이 계속 나오고 건의함에 뭘 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경우를 잘 살펴보면 건의함이라는 소통의 착도가 존재하지만 거기에 건의를 했을 때 실제로 내 말이 들려지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급식실의 문화가 지금 소통형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 유튜브 채널에 댓글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채널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 채널의 스피커가 이 말을 듣고 있고 그 스피커와 내가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기 귀여운 아이가 있죠. 그래서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4살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제 아이를 데리고 저희 학교 미스바 광장에 자주 산책을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오면은 이제 제 동기나 선후배 이제 전도사님들, 삼촌들이 와서 이제 이 아이를 막 놀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아이를 잘 놀아주는 삼촌이 있고 아이를 잘 못 놀아주는 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의 차이를 되게 유심히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잘 놀아주는 삼촌들의 특징은 아이들한테 처음에 일단 막 장난을 여러 가지를 칩니다. 뭐 이렇게 우르르 까꿍도 하고, 뭐 숨기놀이도 하고,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잘 놀아주는 삼촌은 아이의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지금 좀 무서워하는구나, 재미가 없구나, 아니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딱 캐치를 해서 이제 아이가 어느 좋아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그걸 이제 반복해서 동작을 하면서 놀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아이를 잘 못 놀아주는 삼촌들은 아이한테 뭐 이렇게 뭔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아이의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이 반복해요. 그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이제 그 삼촌이 무섭고 제 뒤로 숨고 저 삼촌이랑 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적용해서 보면요. 구독자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의 반응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저희가 섬세하게 캐치를 못하면 아이를 잘 못 놀아주는 삼촌처럼 똑같은 일방적인 메시지만 반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노출 클릭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을 때 그 영상의 이미지 그리고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궁금하다 해서 클릭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스크롤을 해서 다음 영상으로 지나갔는지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이 노출 클릭률이 낮다는 건 지금 내가 올리는 영상의 제목이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의 제목과 이미지가 별로 궁금하지 않다, 재미가 없다라는 의사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끝까지 봤는지 아니면 중간까지만 봤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인 거죠. 이것은 이 영상이 끝까지 볼 만한 영상인지 아니면 좀 지루했는지 내가 찾는 영상과는 달랐던 내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좋아요, 싫어요 기능도 있고 댓글도 있고 뭐 공유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미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아이를 놀아줄 때 아이의 표정이나 반응이 이제 얘기를 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저희가 재미없는 삼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와 이슈, 밈을 활용하는 건데요. 아이를 놀아주는 예시를 좀 더 이제 이어가 보면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 잘 놀아줄 거예요. 4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4살 때의 아이가 어떤 장난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이의 어떤 선호나 취향이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놀아주는데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들이 지금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트렌드를 이제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밈이 유행하고 있는지, 밈이라는 건 어떤 인터넷 유행어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 방법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 컨텐츠에 적용을 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제작했던 컨텐츠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학 유형 밸런스 게임이라는 컨텐츠였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조직신학 책 중에 이제 키스워드라는 학자가 조직신학의 각 챕터를 A, B, C로 구분해서 책을 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A, B, C 관점, 타락에 관한 A, B, C 관점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의 한 20개 정도의 챕터를 이제 다 이제 A, B, C 관점으로 책을 구성해서 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제가 운영하는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에서 소개할 때 신학 밸런스 게임, 좀 MBTI의 요소를 섞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이 MBTI 그리고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크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자기의 뭐 성격 타입이 뭐가 나오는지
또 A랑 B 중에 뭘 고르는지 이런 이제 게임들이 유행을 했던 점을 이제 착안해서 그 신학 내용을 밸런스 게임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콘텐츠를 만든 사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Q&A 영상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랑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문구가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그런 밈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멈춰라는 게 크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멈춰라는 밈이 있었고 또 그런데 뭐뭐를 곁들인 이런 이제 멘트가 인터넷상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차용해서 이렇게 사례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통. 사람들은 누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라는 거를 이제 적용해서 채널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것도 제가 특별히 부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이야기적 존재고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이야기를 향유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게 이제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막연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연이 있고 딱 누군지 떠오르는 그런 서사가 있는 사람에 우리는 더 매력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핵심적으로 표현한다면 어와 더의 차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저희 동기가 전도사님들이 한 27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동기들이 다 같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70개의 채널이 생기겠죠. 근데 전부 다 이제 신학생들이고 그럼 270개의 신학생 채널이 생기면은 구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채널을 봐야 될까요? 270개의 신학생 채널이 있고 다 뭐 신학생의 하루, 신학생의 일기, 뭐 신학생의 노트 막 이런 식으로 270개의 채널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독자한테 아직 이 채널들은 그냥 신학생의 채널일 뿐이죠. 딱 그냥 어떤 특정한 입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냥 신학생이라고 하는 막연한 관념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채널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생으로 봐도 그런데 이걸 교회나 전도사, 목회자로 넓히면 정말 많을 거예요. 전국에 어떤 교회 채널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구독자들한테는 사실 그 채널들은 그냥 교회일 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채널을 더 교회가 되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오늘의 신학공부 채널이 어떻게 신학생의 이야기에서 더 오늘의 신학공부의 이야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스토리를 따라가 볼게요. 이제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제 사진이 제가 처음 올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채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렸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올릴 때 그냥 딱 처음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어서 신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학을 잘 모릅니다. 세 번째, 모르는 만큼 배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의 가장 큰 테마거든요. 신학생인데 신학을 잘 모르는 신학생. 그런데 모르는 만큼 배우려고 노력하는 신학생. 이게 이제 이 채널이 가진 기본적인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학기 첫날 있었던 에피소드를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린 거죠. 이제 OT 수업 시간에 갔는데 저랑 단짝인 친구가 지방에 사는데 아직 상경을 안 한 거예요. 기숙사로. 이제 첫 시간이라. 그래서 제가 혼자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 구석에서 뻘쭘하게 수업을 들었다. 이제 신학교 아싸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신학생이 이제 계속 공부한 컨텐츠를 올리다가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내용을 제가 이제 또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성신학 과목 기말고사를 볼 건데 이제 이런 게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다 하면서 막 내가 지금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찍어서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기 수업 전체 리뷰를 하는 거예요. 1학기에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 과목은 이랬고 저 과목은 저랬다. 하는데 이제 좀 더 약간 솔직하게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의 진로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20대 청년들이 여러 그냥 진로를 고민하듯이
신학생이지만 꼭 어떤 목회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 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강 신청하는 장면을 또 찍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다음 학기 어떤 수업을 들을지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제가 좀 더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출판사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 저희 출판사를 촬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 있는 사람 출판사를 이제 다녀오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7,000명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럼 유튜브 수익이 얼마 정도가 될까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런 수익을 또 보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한 명의 신학생의 이야기였지만 여기에 점점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구체성이 생겼죠. 사람들이 저 오늘의 신학 공부를 떠올릴 때 그냥 신학생 중에 하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학을 잘 몰랐는데 조금씩 공부해 가던 어떤 신학생, 뭔가 학교에서는 되게 어색하지만 유튜브를 찍는 뭔가 특이한 성격이 있는 신학생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채널이 성장하고 여러 출판사들과 협업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신학생의 이야기, 어떤 스토리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다른 신학생들과는 차별화된 하나의 기억에 남는 채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일부러 이제 체크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 영상들을 보면은 체크 옷을 입고 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체크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때 계속 체크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기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체크 옷을 안 입나? 또 체크 옷을 입고 왔나? 그런 걸 이제 제가 보면서 일부러 체크 옷을 몇 개 더 사고 전 체크만 입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또 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부여하고 캐릭터의 설정이나 이런 디테일을 부여함을 통해서 신학생의 이야기에서 더 신학생의 이야기로 바꾸는 이 스토리텔링이 여러분의 채널을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먼저 자신만의 스토리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포착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저마다 다 자기 나름의 인생사가 있고 나름의 어떤 삶의 맥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개성과 성품, 기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포착하고 그 기질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평범해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평범함조차도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특이한 사람만 있을 때 평범하게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스키장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스키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현란한 스키복들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평범함도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맥락 안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서사를 발굴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교회 공동체로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서사를 이제 이 영상에 담아야 할까?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설정과 세계관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제 요즘 최근에 이런 예능들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캐 놀이였는데요. 부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부 캐릭터라는 말인데 뭐 유재석으로 예를 들면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3프로에서 뭐 유산슬이라는 뭐 트로트 가수로 이제 변신을 했다가 뭐 지미유 이런 프로듀서로 변신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본인의 어떤 주 캐릭터가 있지만 다른 부 캐릭터가 있다고 가상의 설정을 하고 활동을 하는 놀이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펭수 같은 것도 하나의 부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캐들이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초기에 이제 설정과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야. 그러니까 마치 소설가가 하나의 인물을 이제 만들어내듯이 이 인물의 특징은 이렇고 이 인물은 뭐뭐를 하는 캐릭터야. 라고 어떤 설정이나 세계관을 만들게 되죠. 유튜브에서도 자신의 캐릭터의 스토리텔링을 할 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좀 더 부각하고 그걸 설정으로 표현하고 세계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좀 더 다가가는 구체적인 캐릭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이제 소설을 쓸 때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캐릭터를 만들지만 나중에는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 캐릭터의 특징을 잘 잡아두면 나중엔 그 캐릭터가 알아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캐릭터 초기 이야기 세팅을 하면 그 뒤에는 그 캐릭터가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적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에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지금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토리, 내 스토리를 들려주는 채널이 아니라 구독자들이랑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면 여기에 소통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뭔가 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마련을 하고 채널의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구독자들을 이제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독자들이 단순히 시청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 이야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제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유튜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서사를 단순히 보여줄 뿐 아니라 같이 서사를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이죠. 저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뭔가 경청을 하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겠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랑 여러 가지 그 살아온 배경이나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나하고는 교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지구상의 70억 명이 다 내 구독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 채널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꽤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야기라는 것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들이 처음 만나는 어떤 모르는 남자분들과 친근감을 형성할 때 군대 이야기를 많이 꺼내죠.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하면서 뭐 어느 부대 출신인데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옆에 어떤 여성분이 계셨다면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공통의 경험, 공통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나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언어의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당연히 어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언어를 전해서는 소통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소통과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통할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고등학교도 중국에서 나오고 대학교도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고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그 중국 화교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 아내가 선교를 간다고 할 때 뭐 아프리카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남미로도 갈 수 있고 중국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중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중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중국인들의 성향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가 어떤 채널을 만들 때 저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히면 좁힐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고 그들과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야 할 선교지가 있는 거고 바울이 가야 할 선교지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 21세기였다면 베드로가 운영해야 될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고 바울이 운영해야 될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몇 년 전에 탑골공원 인기가요라는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 30년 전 가요를 계속 틀어주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이 생기니까 2, 30년 전 가요를 좋아했던 세대들이 이 채널을 많이 시청하고 이게 제 생각에 한 3, 40대, 4, 50대층에서 크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자기의 어떤 추억, 자기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세대를 특정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례를 보면은 제가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신학 공부 이제 데이터입니다.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의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성별은 남성이 85%예요. 여성은 제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을 15%밖에 보지 않습니다. 남자가 85%고 나이대를 보면은 만 25세에서 34세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확히 제 나이대, 제 성별, 그리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신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학생들, 목회자들, 그리고 청년 중에도 신학에 관심이 있는 일부, 그러니까 오늘의 신학 공부의 구독자층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맥락이랑 제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치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다음은 오래부금이라는 채널입니다. 아까 말한 기독교 CCM을 만드는 채널인데요. 저는 이제 계속 신곡을 많이 만들고 예배곡보다는 좀 더 가요에 가까운 곡들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성별은 거의 여성과 남성이 같게 나오고 여성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만 18세에서 24세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적 신곡에 익숙한 좀 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층에서 이 채널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외주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네마 브런치라는 영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영화 감독이자 배우 추상미 감독님하고 이무영 감독님이 출연하는 이제 기독교 영화 채널이에요.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기독교인 감독님들이 리뷰를 하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도 편집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 남성이 61%고 나이대는 만 35세에서 44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연진이 40, 50대 분들이 나오니까 시청자층도 자연스럽게 40, 50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3, 40대고 40, 50대지만 나는 10대와 소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10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걸 언어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다르듯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죠. 마찬가지로 10대가 아닌 분들이 10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10대의 언어를 마치 외국어처럼 공부하고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 분이 10대와 소통하는 것보다 10대가 10대와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훨씬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모든 세대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세대와 대상, 어떤 지역, 성별, 어떤 특정한 배경을 지닌 어떤 동질 집단을 찾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자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비문학 지문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제3자 효과라는 현상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어떤 전쟁에서 백인 장교가 이제 전쟁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적군에서 그러니까 장교는 백인이었고 군사들은 주로 흑인들이었어요. 근데 적진영에서 이제 흑인들이 뭔가 불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단지를 막 유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본 백인 장교가 이거를 이 전단지 때문에 우리 흑인 사병들이 이제 동요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지도 모른다 해서 뭔가 후퇴를 했다. 이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나온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레 짐작으로 저 사람은 아마 지금 저것 때문에 뭔가 동요했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뭔가 저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바뀌었을 거야. 라고 옆에서 짐작하는 상황. 이걸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제3자 효과다라고 부르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그 일반 교회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이제 결정권자는 5, 60대 담임 목사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5, 60대 담임 목사님이 있고 3, 40대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실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컨텐츠를 이제 봐야 될 대상은 10대, 20대의 다음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3, 40대 분들은 10대, 20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한 영상을 만들까 해서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밈이나 트렌드 이슈를 조사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영상을 만듭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이거를 5, 60대 분들이 보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너무 선을 넘은 내용들 이거는 약간 기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검열을 당하게 되고 이제 수정을 요구하게 되죠. 이건 너무 지나쳤다. 표현을 좀 더 이제 바꿔라. 이렇게 이제 윗분이 이제 지시를 하면은 실무자분들이 이제 이걸 고치게 되죠. 그럼 결국에 그 나온 결과물은 사실은 5, 60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걸 원래 봐야 될 사람들은 10대, 2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제3자 효과의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될 10대, 20대가 이 영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영상을 즐기는 거와는 무관하게 이 결정권자분들의 입맛에 맞게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그 영상은 10대, 20대에게는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대가 그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짐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제가 식당에 갔다가 밥을 먹고 나가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드세요. 식사를 다 하시고 자판기 커피를 빼서 드시는데 그 식당에는 자판기가 없고 커피 믹스랑 정수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뜨거운 물에 커피 믹스를 타와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mik스 커피를 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부으니까 제 어머니가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밍밍하게 타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콘텐츠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셔야 할 당사자인 어머니가 이제 커피를 탈 때 가장 그 적절한 그 절묘한 물의 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 믹스 커피를 먹지 않은 제가 타니까 맛을 모르고 그냥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이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할 대상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10대, 20대가 소비할 콘텐츠라면 10대, 20대가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5, 60대가 소비할 콘텐츠라면 5, 60대가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외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위러브라는 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찬양팀으로 위러브를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위러브는 그냥 저희가 전통적으로 찬양을 잘해서 유명해진 어떤 팀이라고 보기에는 그것 이상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위러브 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위러브 대표가 인터뷰한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지금까지의 컨텐츠들은 뭔가 어른들이 너네들 이거 좋아하지? 너네들 이거 하고 놀아 하는 식으로 뭔가 만들어주는 컨텐츠였다면 위러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고 우리 또래들과 그걸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게 위러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만약 다음 세대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많은 분들이 계획을 하신다면 그것을 다음 세대가 직접 만들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교랑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 한국에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꽃피우고 교회가 부흥한 건
그 2, 3세대의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어법, 미디어의 문법, 다음 세대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런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미 알고 모국어처럼 쓸 수 있게 자라는 아이들이 직접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인데요. 구독자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좋아하는 채널의 메시지를 듣는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좋은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들리게 할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채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스토리,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모두가 우리를 좋아할 순 없기에 선택을 해야 한다. 세 가지. 이 원리를 우리 유튜브 채널,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독교 채널에 적용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육신적 미디어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성육신에 모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적인 교육, 성육신적인 선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눈높이 맞춤이 이제 소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저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각 사람을 지으신 대로 그 특징에 맞게 세우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12사도가 다 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각자의 맡은 일이 있었고 마리아의 일이 있고 마르다의 일이 있었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셨다. 우리를 딱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역지로 보내셨다. 라는 그 이야기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소통, 스토리, 선택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 미디어 사역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런 성육신적 미디어 사역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